네, 지금부터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키워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먼저 소개 해드릴게요. ISN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연휴 앞둔 오후입니다.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퀄컴 부진 실적 이야기한다면 항상 우울한 쪽은 반도체입니다. 회복 가능성 정말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오늘은 조금은 비관적인 시각으로 첫 번째 이 헤드라인을 뽑아봤는데요. 대표님께 먼저 이 이야기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어제 기판 분위기 좋았다가 연이어서 정말 개선 움직임이 안 나온 만큼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대표님. 하반기 지금 나아질 것이다. 기대감은 괜찮아. 지금은 어려워. 이 논리가 시장에서 지금은 한 달 전과 조금 다르게 통한다고 봐도 될지 그 관점으로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결국 이제 반도체나 IT 부분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접근했던 전략이 크게 보면 바닥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 종목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개선되고 나아져서 당장 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죠.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IT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 사이클을 본다면은 여기가 실적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나왔던 실적에 대한 반응은 이 저점론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 저점론은 재고가 줄어들거나 혹은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이제 이 정도 시그널인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멘텀으로 나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접근하는 전략은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는 저점론에 대한 시각이라면 결국은 이제 시각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특히 3분기, 4분기 이후에 실적이 조금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당장 시세를 내기보다는 저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이 섹터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2018년, 19년 사이클에서도 결국은 그 시기에 접근했던 투자자들이 지나고 보면 항상 이제 가장 큰 승리자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다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당장 모멘텀을 기대하신 분들은 좀 접근하시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신 보유자분들은 대표님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모아가도 된다. 다만 기다림은 필수. 이렇게 저희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섹터별 접근을 할 때 실적이 가장 좋거나 실적이 바닥이거나 딱 이 두 가지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섹터는 실적이 아주 좋다기보다는 실적 바닥론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시를 좀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이즈가 큰 종목의 흐름 위주로 시장과 같이 좀 봐주세요. 코스닥 쪽은 빨간불이 지금 들어온 상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왜 두 종목 지수 연동한 종목이 자리를 잡아주지 못하는 한 하위단에 있는 종목도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흔들리네요. 일단은 반도체가 지금 불황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긍정적이다라면 국내 업체만 불황인 게 아니라 글로벌이 다 불황이다라는 거죠. 안 좋을 땐 다 안 좋은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적이 안 좋았는데 미국 일부 업체들이 성적이 좋다라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을 가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글로벌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어차피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그렇지만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상 지금은 하강 국면에 있다라는 점이죠. 이 점은 거듭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인데 이 바닥이 어디까지 길어질지에 대한 것은 이제 투자자마다 좀 다르죠. 지금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이제 불황의 터널이 어딘지 오리무중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는 저는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렇게 가져갈 생각인데 일단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0년, 21년에 막대한 또 투자에 대한 과잉. 그러니까 19년도 사이클하고 조금 다른 게 그때 당시 이후에 투자가 한번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택근무하면서 기업들이 서버를 확 늘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조금 19년간 좀 다를 수 있다. 이 점이고요. 그렇지만 결국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돈다라면 가장
산뜻하게 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게 오히려 기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기가 돌면 바로 직접적인 수혜거든요.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 DDR5 시대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바로 수혜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봐야죠, 시스템 봐야죠, 미국 투자 봐야죠, 중국 봐야죠. 이게 경기 사이클 외에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들보다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 모아간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경기만 턴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 뭐 중국, 미국 볼 필요도 없어. 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 오늘 뭐 밀리는 것의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시지만 조금 밀린다라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DDR5 관련 쪽, 기판 쪽은 조금 하락폭이 깊고 상승폭이 좀 크게 뛰는 경향이 최근에 좀 탄력성이 조금 있는 쪽입니다. 그쪽에선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궁금해서 위원님, 그러면 기회비용이 항상 시장에는 있잖아요. 반도체 좀 사이즈가 크거나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 와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데로 갈 곳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까요? 투자자분들이 그건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 사이클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경기 사이클이 어디가 올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또 상황들이 자꾸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피봇이 올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 물론 또 국내 증권사에서는 피봇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하시려면 미국의 금리, 피봇 이런 것들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근데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쪽에 별로 관심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주로서 반도체를 사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이 무거운 주식이 올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 베이스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력히 밀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정말 파도가 밀려오듯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팔아서 다른 대안주로 갈 수 있다? 저도 뭐 뚜렷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투자 성향도 굉장히 다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반도체 갖고 계셔서 조금 하신 분들은 근데 단 한 가지 물타기를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기다린다라고 하면 나는 뭐 현금 흐름에 따라서 물타기를 좀 해보겠다. 그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하셨다라면 그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적립식 투자를 하셨다라면 그걸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적립식 투자가 아니죠. 하지만 그냥 내가 샀는데 밀리니까 물타기를 한다?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에도 민감한 반도체주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각에 좀 의견 드렸습니다. 내 투자 성향과 어느 정도 괴리감을 맞출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반도체주 먼저 이야기를 해봤고요. 4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가 많고 궁금증이 가장 많은 쪽이 이쪽입니다.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시기가 넘어온 걸지 그럴 준비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합니다. 사실 시가보건에서 봤을 때는 치매 관련주만 강한가 했는데 또 그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표님 어떻게 성격을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실험 신약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았다. 이게 근데 국내 기업과 연결고리가 강하지 않다면 테마성에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일단 이제 그 주가가 크게 뛰었던 종목들을 본다면은 물론 이제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 대형 제약사들도 오늘은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월달 이후에 사실 제약바이오주가 대형 제약사, 특히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상승을 겪었고 3월까지 시세가 상당히 났었습니다. 이때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통되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강했다가 SBB 사태가 나면서 한풀 꺾이면서 그 눌림목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지금 이제 구간에서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거는 이제 테마와 실적을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을 철저하게 분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치매 관련돼 있는 일라일리의 제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철저하게 테마로 단기가 접근을 하셔야 되고 반면에 지금 올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아주 좋거나
실적이 아주 바닥 기간을 접근한다면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되는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쪽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약 쪽에서 대형 제약사 위주로 실적이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좀 봐야 되고 특히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출시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올해 7월부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신약 출시가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적 기반에서 대형 제약사는 조금 호흡을 길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기서 접근을 하시고 지금 테마로 접근해야 되는 치매 관련되어 있는 쪽은 좀 좁혀서 단기간에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좀 양분해서 나눠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일전에 셀트리온을 지난달 초에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다시 그 자리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대형 제약사로 실적 베이스로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다시 볼 수 있는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은 어제가 또 기회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AS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 구분을 좀 보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실제로 셀트리온을 본다면 거의 이제 바닥에 좀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7월부터 셀트리온도 신약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과 혹은 실적 간의 괴리감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등락을 좀 보이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로 충분히 접근해서 조금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이고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여기서 조금 분할을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 최근에 이제 경영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영향을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철저하게 제가 올해는 강조드리는 신장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 그러니까 여기로 좀 국간에서 보는 전략에서 셀트리온은 유효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볼 때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제약바이오로 옮겨가는 게 좀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도 개별적인 움직임이 더욱더 주목되는 장일까요? 아마도 이제 신약 모멘텀이 있냐 없냐 부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이 가이던스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신약 출시를 팬데믹 이후로 미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신약 관련돼 있는 부분이 7월부터 하반기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대형 제약사 위주로 좀 범위를 좁히고 그래서 주가를 본다면 유한양행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들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철저하게 좀 구분을 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 관련된 주거나 혹은 바이오 임상과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에 의해서 좀 접근을 했다라면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실적 베이스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실적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넘어가서 위원님께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은 이건 테마이고 진짜 지금 제약바이오를 본다 그러면 실적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일단 알츠하이머에 관련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테마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 제약사가 아직 완제품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탁 생산 누가 하게 될지가 킬까요? 그건 소설이죠. 네. 그건 소설이죠. 거기는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라일리가 지금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임상에 대한 효용성이 나타났고 FDA 승인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 나간다라면 저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글쎄요. 저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랑 투자상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옆집 애가 공부 잘하면 우리 애도 공부 잘할 거야?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옆집 애는 공부 잘해도 우리 애는 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형 제약사들이 이끌 것이고 중소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거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학습 효과가 있었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이게 정말 너무 사벽이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사들의 탄력성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런데 지금 제약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포스트 2차 전지 그리고 시장 대안주로서의 역할로 가장 많이 이제 공통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약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밀고 가는 그러한 기업들이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은 저는 중장기적인 시각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집안 문제가 좀 불거지긴 했는데 이건 집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투자자분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노이즈가 생긴다라면 투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탄탄한 것은 결국은 별로 살 거 없을 때
제가 지난 계속 엔터주를 말씀해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그런 식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형 제약사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가장 궁금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이거 질문 드릴게요. 이전에 저희 제약바이오 몇 번 다뤘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거 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만약에 대형주를 보셨다면 와 대형주가 바이오주가 15%라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다 할 뭐 시황 기사가 나오지는 않은 구간이라서요.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승세 의미 부여 가능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상징성 있는 기업이죠. 상징성 있는 기업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상징성이 있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생산에서 상징성이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임상을 끝까지 성공한 그런 기업이죠. 이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코로나 덕을 많이 봤죠. 코로나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이걸 mRNA 기반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거고 그 기반으로 코로나 때 막대한 지금 자금을 창출해낸 것들을 바탕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역기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실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적이 좀 덜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은 뭐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회사들이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투자한다. 충분히 자금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또 얘기했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이제 SK그룹이 바이오를 좀 모아가고 있어요. 그 TF팀의 수장이 최태원 회장의 장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승계구도와도 또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좀 이야기거리가 좀 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짧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네. 많으실 텐데 기대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가져도 될까요, 위원님? 일단 지금부터는 차트를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윗꼬리를 좀 살짝 달아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하루 이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지금 나오는 주봉을 놓고 본다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게 된다면 오늘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면밀히 잘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보면서 대응 전략 꾸려보자라는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이슈화되는 쪽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 오늘 불 뿜어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쭉 해봤고요. 3위로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자, 3위는 요동치입니다. 정말 이렇게 뒤돌아섰다가 다시 봤을 때 시세가 바뀐 종목이 이렇게나 많을 수 있을까 싶어요. 광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첫 번째로 요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 뭐 페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랭킹5 쭉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니켈, 리튬 이런 쪽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하루 변동성이 이렇게나 위아래로 큽니다. 지금 이 시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이제 테마의 끝물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페라이트 좀 길게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리튬과 같은 상황이 안 나오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의견 들려주세요. 일단 이제 테마로 좀 짧게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리튬하고는 또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라이트 이슈가 지금 뭐 삼화전기 같은 경우가 급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급등락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시안지 소재와 관련돼서 일종의 테마성 순환매와도 좀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 관련 혹은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혹은 이게 갑자기 또 포스코 그룹 관련주로 갔다가 또 다시 이제 페라이트 쪽으로 지금 넘어오는 이런 형국인데 특히 이제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테슬라가 히토류의 대안으로 뭐 삼았다도 아니고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는 함축적으로 지금 우리가 짐작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이 부분이 과연 히토류가 대체가 되겠는가라는 부분과 특히 이 페라이트는 그 성능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석 능력이 과연 그 히토류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기술 적용을 해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한다. 그때까지는 아마 시기가 상당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페라이트가 지금 쓰는 영역에서 새로이 히토류를 대체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아주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테마성 이슈로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등장은 하겠지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레벨업 단계로 갈 수 있다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순환매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테마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동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와 더불어서 해봤습니다. 그럼 위원님께는 짧게 종목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저 사실 어제도 요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EV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을 보면요, 위원님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리튬 후발주자, 광물과 관련해서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업이 투자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기대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오프닝 때도 리포트 봤는데 리포트는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다른 흐름을 보일 때 또 리포트 잘 보시니까요.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괴리감이 클 때는 어떤 시각을 투자자분들은 가지셔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그 리포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중기적인 시각입니다. 중기적인 시각을 리포트가 얘기한 거고요. 주가는 현재 지금 2,5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치면 저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들이 투자 좀 과열 종목으로 좀 계속해서 경고가 떴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급상 논리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를 보시고 샀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시면 제일 뒷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리포트가 얘기하는 것은 6개월에서 12개월이다라는 얘기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리포트를 보셔야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 왜 못 올라가? 이거는 여러분들 리포트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반대로 리포트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안 올랐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미리 선반영됐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리포트를 보고 한다? 그걸 했는데 밀렸다?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저렇게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와 흐름이 오늘 달라서 궁금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바로 윗단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실적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이 약해도 결국 기승전 실적인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원전과 기계를 좀 묶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쪽 이야기 먼저 위원님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시세 뭐 그렇게까지 세진 않고요. 다른 원전주도 들썩임이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만 기계 쪽에서 한번 호실적에 나왔을 때 그 파급 효과와 조금 느낌은 다르거든요. 이 부분 수치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원전은 힘들어졌죠? 여러분들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그 웨스팅하우스 CEO가 폴란드 그 언론과 기자회견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월요일날 보도가 됐고요. 안타깝게도 그 웨스팅하우스 CEO는 법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좀 안타깝죠.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뒤에 바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렇게 CEO가 그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CEO가 얘기한 것은 이건 확정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폴란드 원전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부 이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시공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과연 그게 뭐 무슨 논리일까 좀 싶었는데 여전히 주가가 좀 그렇고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좀 차분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은 풀어내기 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미국 회사들이 만든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혜를 못 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단지 이제 기계 같은 경우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가 원전 쪽뿐만이 아니라 원전 얘기는 지금 뭐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원 부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아직까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바뀌신 다음에 밀어놨던 원전 다시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삽 뜨는 게 다음 대통령 때 뜨는 거잖아요. 최소한 원전은 수주받고 난 다음에 5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실 수 있는 분만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은 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움직여야죠.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기계 쪽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충분한 기계와 지금 암초를 만난 원전의 그 성격 위치가 다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럼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역시 기대감의 영역에서 기계 원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기계에 대해서는 한 차례 좀 뜨겁게 달궈진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봐도 되는지도 함께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원전은 좀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정책이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원전 해외 수주를 입찰할 때 오히려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특허료를 받거나 원천 기술료를 받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 시공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수주를 하고 이걸 하청을 주는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분은 혹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접근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성은 좀 달라져야 된다. 요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계적인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데 최근에 보면 이 기계 섹터의 그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기계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다른 기계업종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특히 이제 북미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쪽에 매출이 있는 회사들이 특별히 좀 더 강했다라는 부분이 두산 인프라코아나 두산 바켓의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기계업종에서 일부는 우리가 그 실적 개선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나 2차 전지, 제약과 더불어서 실적이 좋은 섹터 쪽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오히려 기계 섹터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본다면 인프라 관련 있는 그 기계 쪽은 좀 떼어내서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이제 지금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기계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상당히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추격으로 들어가기는 이미 좀 어려운 형국이 있고 혹시나 이제 눌림목이 나온 구간은 그 공략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자체에서 지금 추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장주격 종목을 대표님은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HD 현대건설 기계가 꺾이지 않는 흐름으로 계속 끌고 가는지 여부가 중요할지 그리고 세부 종목을 고를 때 매출 비중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대장주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좀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이제 두산 바켓이라고 봅니다. 두산 바켓이요? 그러니까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북미 매출과 유럽 쪽 매출이 거의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북미 인프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가 있고 특히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인프라 관련돼 있는 기계업종 종목들이 상당한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두산 바켓은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실적 관련돼서 접근을 할 때 가장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일단 두산 바켓을 좀 대상으로 삼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 쪽의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원전 관련한 뉴스 나온 거 한 번 더 저희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위 찾아보도록 할까요? 끝나지 않은 걸까요? 다시 한번 또 로봇을 외치게 될까요?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걸 로봇주로 보느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보느냐, 뭐 협동 로봇 관련주로 보느냐 이렇게 카테고리화에 따라서 테마성이냐 뭐 실적이나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저희가 이렇게 나눠봤는데 로봇 쪽이 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 테마가 좀 움직인다라고 이것도 보고요. 테마고? 네,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적 가이던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고 이 부분은 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현재 저는 이것을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죠. 이제 미국의 법인을 이제 설립해서 물론 이제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미국이라고 해서 로봇을 안 만드는 데가 아닌데 로봇을 다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뉴스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한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과 관련해서 뭔가를 만들 것처럼 기대감은 있었고 정말 이제 그 액션이 나오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만한 것들이 있느냐? 오늘 뭐 하다못해 뭐 일정 테마가 가느냐? 테마가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안 사요. 그럼 뭘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관심이 있는데 시장에 관심이 없어. 그럼 역발상으로 사야 될까? 역발상으로 살 수 있는 건 주가 바닥권에 움직이는 거지 이미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역발상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그거 사주면서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지만 반응을 안 한다? 이거는 시장에 있어서의 소외 종목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대장주격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종목 중심으로 흐름을 좀 봐주셨어요. 대표님께도 짧게 이 부분 가려고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언제나 확대되면 우리는 대체되는 대안 성격의 종목들을 찾잖아요. 오늘도 장중에 뭐 뉴로메카가 들썩임이 나오고 사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의 움직임을 서서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지만 연휴 앞두고 있어서 과대한 관심은 아닐까요? 한마디 평 부탁드려요. 일단 이제 테마로서의 힘이 한풀 꺾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산업형 로봇이라든지 AI형 로봇, 거기에 요 절충 형태인 서비스형 로봇이 나오면서 점점 테마에서 이제 실적을 좀 중요시하는 좀 좁혀가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테마의 힘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제는 옥석가액이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있고, 결국은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게 본다면 산업형 로봇이나 서비스형 로봇에 좀 국한돼서 실적 추이를 관찰해 보자. 접근은 천천히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신중히 이 부분에 힘줘서 말씀해 주셨네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원픽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표님께서는 원픽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지한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오늘 5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쪽에서 원픽 어떤 걸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DLEN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면 실적이 아주 좋거나 혹은 실적이 바닥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DLENC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종목별, 섹터별 내에서도 종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플랜트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수급도 외국인 수급으로 좀 바뀌고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천천히 중장기적 관점에 접근하거나, 혹은 지금 모멘텀 붙을 때 짧게 접근하거나, 둘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실 분들도 길게 보실 분들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DLENC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자. 목표 가격은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41,800원 정도 내외까지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 가격인 31,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책까지 꼼꼼하게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는 한 가지 팁을 좀 받고자 합니다. 오늘 환율 급격하게 움직임이 FOMC 이후에 나오고 있고요. 시장 좀 조용한 분위기긴 한데 우리는 뭐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고 관망하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그래도 눈여겨보면서 포인트로 오후장 잡을 수 있는 부분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다른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드디어 또 연휴지 않습니까? 네. 연휴인 상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들 실적들이 부각이 안 되고 발표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상당히 저도 이제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 둔화가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 좋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거론을 하는 거고, 저희가 거론 안 하는 기업들은 조용한 듯해도 이미 실적이 다 나오고 있어요, 조용하게. 그런 상태고, 이제 또 긴 연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적극적인 매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좀 이 정도가 뭐 좀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 뭐 파장 분위기 아닌가. 거래량도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음 주를 좀 대비하시고, 지금 그러고 나면 미국의 이제 또 은행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다시 입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분위기 잡히면 저희한테 꿀팁들 많이 주세요. 자,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주 MTN 전문위원 IS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도움 모두 고맙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